그 다음에는 이제 몰드플로우 유저분들이 좀 더 아셨으면 좋은 네, 이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팁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교육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나 이게 이런 기능이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들로 최대한 추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 기준이다 보니까 부족할 수도 있는데 좀 어, 혹시나 본인들이 알고 계신 그러한 노하우나 팁들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이런 팁을 알려준 사람이 잘 없어요. 저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한 11개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뭐, 기본교육 때 했는데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본교육 때는 전혀 안 하는, 그냥 제가 쓰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동일한 메시, 동일한 경쟁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복사 옵션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디플리케이션을 하시게 되는데 이 몰드플로우 옵션에 가시면 이렇게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직 그러신가요? 지금은 어떻죠? 잠시만요. 혹시 지금은 어떠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제 마이크 볼륨을 좀 줄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옵션에 가시면 이 리절트라고 하는 탭에 결과를 복사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폴트로 제일 밑에 있는 옵션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옵션은 원본과 복사본 사이에 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여러분들이 이 디플리케이트 옵션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복사를 하셨을 경우에 해석을 돌리면 냉각 해석 포함한 경우에는 냉각 해석이 하나만 돈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아니면 간혹 이제 디플리케이트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러한 링크들이 많이 엉켜가지고 결과가 몇 개는 들어오고 몇 개는 안 들어오고 뭐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이 디플리케이트 옵션을 살짝만 바꿔주시면 그러한 오류나 그런 현상들을 좀 줄여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첫 번째인 include all result file 같은 경우는 링크는 없습니다. 다 끊어지고요. 그냥 결과가 있는 스터디 파일을 복사하시게 되면 그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복사된 스터디 이름으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파일이 좀 많죠. 결과까지 가지고 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만약에 냉각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해석을 돌리시게 되면 각각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옵션 결과를 포함하지 않고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링크는 없습니다. 그냥 해당 스터디 파일 이름으로 메시나 뭐 이러한 공정 조건, 수지 선택된 거, 뭐 이런 것들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본이 이렇게 있었는데 복사본으로 요만큼만 생성이 되죠. 근데 이제 링크가 걸린 상태로 복사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단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원본에 있는 걸 갖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나타나는 이렇게 원본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 파일이나 옵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물결로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스터디 네임 뒤에 제일 마지막은 뭐 숫자를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스터디 네임 안에는 한글을 지원하지만 한글은 좀 쓰지 말아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글로 쓰고 프로젝트 네임을 보면 이 파일 내에는 한글은 전부 다 언더바로 표시가 돼요. 언더바 2개 정도가 한글 한 글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기호 스터디 내에서는 뭐 슬러시, 골뱅이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데, 이 파일로 나온 애들을 보면 전부 다 언더바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꼬이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터디 네임 안에는 영어, 언더바, 숫자 정도만 써주시는 게 내 결과를 온전하게 지키고 잘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링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돌리게 되면 나는 분명히 1, 2, 3, 1초, 2초, 3초의 해석을 동시에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잡 매니저에서는 하나만 돕니다. 그리고는 하나만 끝까지 가요. 나머지 2개는 시작도 안 합니다. 만약에 냉각 해석이 다 끝나면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냉각 해석 결과도 다 입혀줘요. 하지만 유동 해석, 보합 해석, 변형 해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듀플리케이트 옵션이 이렇게 디폴트로 모든 링크가 살아있는 상태로 듀플리케이트를 하고 10개를 금요일날 돌리고 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미처 내가 잡 매니저를 확인을 못했지만 와서 보니 나머지 다 냉각은 되어 있고 하나만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실행도 안 되어 있는, 아니면 전부 다 X 표시가 되어 있는 뭐 이러한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링크를 끊고 복사를 해 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UDB 임포트랑 익스포트인데요. 일반 사용자들은 UDB를 임포트 하는 경우는 좀 많을 건데 익스포트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익스포트 하는 경우는 수주 회사분들은 상당히 익스포트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임포트는 똑같습니다. 수지를 선택하는 창을 띄운 다음 임포트 버튼을 누르고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UDB 파일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누르고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하시면 시스템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디폴트로 시스템에 대한 UDB 파일들만 쭉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추가한 거는 이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 유저라고 하는 항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라고 하는 항목을 딱 선택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UDB가 인풋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UDB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새로운 UDB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내보내시면 되는데, 이 툴,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 툴 탭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에 ne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new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러한 new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이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고 이 UDB 파일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열 경화성 수지가 열 경화성 가소성 수지다. 이렇게 해당 카테고리 프로퍼티 타입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UDB 파일명을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면 해당 입력된 파일로 UDB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2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여러 프로퍼티 타입들을 구분해 주는 숫자입니다. 뭐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는 21,000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퍼티 타입들도 다 다른 숫자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빈 UDB 파일 내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여기에 이제 몰드플로우 시스템 내부에 있는 모든 UDB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내보내고자 하는 UDB 파일 수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카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안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UDB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밑에서 선택해서 위로 올린 수지가 들어가 있는 UDB 파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와 스케일 옵션에 따른 결과 스케일 바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몰드플로우 내에 하트러너, 그러니까 콜드러너가 들어있는 제품, 이렇게 충진 시간 결과입니다. 필타임 결과.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게이트 러너 스프루의 이 빈 메쉬를 다 레이어로 숨겼다 라고 하면 이 스케일 바가 이렇게 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이 빠진 상태부터 완충되는 시간까지 이렇게 스케일 바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몰드플로어에서는 이 화면에 보여주는 결과에 대해서만 스케일 바로 표시되기 위해서 바꿔줍니다. 일부 안 되는 결과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 결과들이 이 플롯에 대한 스케일 바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레이어에 따라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변형 결과인데요. 내가 일부분 변형에 대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레이어로 따로 빼가지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이 플롯 값이 요 레이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요 메쉬에 대해서만 이 스케일 바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엣지 부분이나 어떠한 평면, 그 다음에 어떠한 원통형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만 메쉬로 딱 빼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스케일 바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스케일 바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볼륨메트릭 슈링키지 결과인데요. 해당 결과에 보시면 시간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수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결과가 이 볼륨메트릭 슈링키지 결과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속성을 들어가시면 이 스케일 바의 프레임이 올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초부터 지금 보이시는 32.12초까지의 모든 값이 이 스케일 바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출 다 끝나고 취출하는 시간대쯤에 대한 실제 제품에 대한 수축률을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10%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월드플로우 메쉬 안에는 10%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퍼 프레임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줍니다. 이 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당 시간대, 이 위에서 표시하고 있는 해당 시간대의 최대 최소값을 나타내는 스케일 바로 바꿔주는 기능이 이 퍼 프레임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대의 스케일 바를 보고 10%는 어디 있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 시간대에 해당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퍼 프레임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 애니메이션 재생을 눌러 보시면 0초부터 이 퍼 프레임으로 놔두고 돌려 보시면 각 시간대별 최대 최소 값이 쭉쭉쭉 나와요. 이 볼륨메트릭 슈링키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합을 들어가게 되면 수축률이 쭉 줄거든요. 이만큼 수축을 했다가 보합이 수축률을 보상해 주니까 수축률이 쭉 줄게 되는데 그래서 10%였던 애가 6%까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데이터를 보시면 싱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압력이면 압력, 수축률이면 수축률, 온도면 온도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 반면에 멀티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값을 섞어 가지고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타임과 다른 결과들을 많이 섞어서 보여주거든요. 타임이랑 프레셔, 타임이랑 온도, 타임이랑 볼륨 수축률 이렇게 되는 애들이 멀티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멀티 데이터 셋으로 보여주는 애들은 전부 다 시간에 따라서 또는 이제 노멀라이즈 티크니스 같은 경우는 두께, 제품을 중심층으로부터 제품 표면까지 이렇게 두께별로 나눠서 보여주는 게 이 노멀라이즈 티크니스 데이터를 섞어 가지고 보여주는 멀티플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들 이 타임이랑 압력 뭐 이렇게 타임이랑 내가 보고자 하는 결과들이 여러 개 섞여 가지고 나타나는 게 멀티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시간대별 결과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 어느 시간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실 때는 꼭 아까 전에 보셨던 스케일 바를 퍼 프레임으로 바꿔보시면 내가 보는 그 스케일 바가 시간대별로 최대 최소로 표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간대별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터디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볼 때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뭐 1번부터 6번까지의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터디들을 나눠서 보는 게 이 타일이라는 기능이고, 하나의 스터디를 나눠서 보는 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나는 이걸 순서대로 배열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뒤죽박죽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막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고 싶을 때 요거는 클릭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버티컬 버튼을 눌렀을 때 기준인데요. 배열 전에 4, 5, 2, 6, 3, 1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을 내가 보고자 하는 거를 제일 처음에 누르면 여기 오른쪽 하단이 제일 처음에 누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6번이 1번, 3번이 2번 뭐 이런 식. 요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요 순서대로 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8개, 10개든 16개든 상관없이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순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결과를 텍스트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결과들을 텍스트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내보내는 방법은 이 리절트 탭에 가시면 내가 원하는 내보내고자 하는 결과를 선택하시고 이 리절트 탭에서 이 익스포트 앤 퍼블리시라고 하는 드롭다운 메뉴가 있는데 얘를 열면 여러 가지 포맷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파트란으로 내보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데이터 중에도 노드에 기반한 데이터들이 있고 엘리먼트에 기반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요걸 눌렀을 때 이 뒤에 NOD라고 나오는 애들은 이제 노드 기반 데이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ELE라고 나오는 것들은 엘리먼트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압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시간대별 결과가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타임을 끊어줘요. 그래서 압축 파일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헤더가 되는 압축 파일을 압축 해제해 주시면 하나의 압축 파일로 하나의 파일로 바뀌게 되고 그 파일을 뭐 메모장이든 이제 리더 프로그램으로 열어보시면 각 타임별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형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익스포트 할 때 이제 좀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슈링키지 에스티메이트 결과인데요. 싱크마크 에스티메이트 결과인데 듀얼 도메인 같은 경우는 잘 나와요. 3D 같은 경우가 좀 문제입니다. 걔들도 노드 기반인데요. 얘들은 안으로 쑥 들어가는 형태의 에스티메이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내부 노드까지 찍혀서 나와요. 이게 내가 원하는 노드를 딱 찍었을 때 그 노드 값은 이 값인데 플롯에서 보여주는 값은 그 값인데 플롯에서 보여주는 값은 그 값인데 지금은 어떠시죠? 지금은 네. 울리나요? 지금도 울리나요? 네, 괜찮죠? 마이크가 되게 민감하네. 이 싱크마크 에스티메이트 결과 말고 그것도 3D 말고는 대부분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 해석에다 매핑을 하시든 엑셀에다 가지고 와가지고 표를 그리시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렇게 압축 파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은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 하나로 나타납니다. 단일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 하나로 나오고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이 멀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이렇게 0점대, 0.4초대, 0.6초대, 0.8초대 이렇게 시간별로 압력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각 해석 전에 경고 메시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70095라고 하는 메시지. 이 삼각형의 요소들의 중심이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경고인데 해당 경고들이 뜨면 수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을 좀 수정해 주시면 냉각 해석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수정하는 방법은
이 클로스니스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확인을 하고 지워 주실 수 있습니다. 지우는 건 안 되겠고, 대부분 이 클로스니스 같은 경우는 이 어스펙트 레시오를 수정할 때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왜냐? 이 길쭉한 애들이 대부분 그러한 오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어스펙트 레시오를 수정하기 전에 수정을 하거나 요거를 수정하고 수정을 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메시 스태티스틱스에서는 해당 결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꼭 냉각 해석하기 전에는 플러스니스 항목을 확인하시고 냉각 해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결과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찢어진 애들이 대부분 이 70095라는 오류를 나타내거든요. 이런 것들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각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 굳이 냉각 해석을 안 하더라도 3D 메쉬가 잘 안 만들어진다거나 두께가 칼날같이 가까운 날카로운 부분, 이런 애들은 이 유동 해석 중간에도 온도 수렴을 할 때 좀 오류를 나타내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클로스니스를 사용을 하시면 두께가 칼같이 날카로운 부분들도 찾을 때 쉽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3D 메쉬가 수정이 안 될 때, 겹쳐서 만들어져 있는데 스태티스틱스에 안 걸린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에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셋인데 4개만 남았습니다. 4개만 좀만 빨리 할게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몰드블록으로 제품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몰드플로우에서는 이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기능을 잘 안 알려줍니다. 로그에도 표시가 안 되고 어디 들어가도 보여주질 않는데, 만약에 이제 3D CAD에서 확인하고 넘어오셔도 되겠지만 몰드플로우 내에서 확인하려면 이 몰드블럭, 제품의 금형 틀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이게 몰드블럭 위자들을 이렇게 키면 요 사이즈들이 나와요. X, Y, Z. 얘들은 요 위에 있는 센터를 기준으로 길이를 나타내는데, 해당 센터는 제품의 중심이 됩니다. 제품의 무게 중심쯤 돼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러한 사이즈들이 표시가 되는데, 이 사이즈들을 대부분 반으로 나눠주시면, 몰드블럭 자체가, 위자드 자체가 이 제품 사이즈의 2배 크기로 바운더리를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반으로만 나눠주시면 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를 재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쟀을 때도 딱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3D CAD로 안 넘어가셔도 제품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비티, 우리가 연결이 됐냐 안 됐냐를 확인할 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 커넥티비티와 레이어의 익스팬드, 확장 기능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이 메쉬를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레이어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번갈아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커넥티비티 기능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이거노틱스 기능 중에 이제 결과로 포함되는 애들을 다른 레이어로 빼주는 기능 옵션이 있죠. 이 옵션을 보시면 왼쪽에 하단에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의 옵션을 딱 키고 이 커넥티비티를 선택하시고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파란색, 빨간색 구분이 되죠. 그 대신 이 다이거노틱스 리절트 기능을 켰기 때문에 이 파란색이 돼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 레이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레이어를 켜 있을 때는 보이는데 껐을 때는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이제 인서트랑 그 다음에 파트랑 솔리드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서페이스로 잘못 가지고 와가지고 메쉬를 만드는 경우에 하나의 레이어 안에 인서트든 파트든 싹 다 들어가 버려요. 그 대신 연결은 안 돼 있는 상태죠. 근데 구분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다 3D 파트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소별로 구분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속성별로 구분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커넥티비티를 사용을 하시면 쉽게 구분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노드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노드는 레이어에 익스팬드 레이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노드만 쏙 하고 뽑아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확장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익스팬드 버튼, 요 확장 기능이죠. 요거를 선택하시고 내가 가지고 오자 하는 애만 체크하세요. 노드만. 그리고는 뭐 레벨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전체 메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전에 이 파란색과 연결되어 있는 이 다이고널틱스 리절트 안에 있는 노드들은 싹 다 요 레이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뭐 인서트 해석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몰드 블럭 만든다거나 하나의 스터디 내에 여러 개의 파트를 겹쳐서 쓰시는 분, 그런 분들에 한해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칭 제품 메쉬 만들기. 그죠? 대칭 제품 메쉬를 만드는 경우가 미세하게 유동 패턴이 서로 다를 때, 대칭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찬다. 이러한 경우에 제품을 좀 대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의 메쉬가 이 유동 패턴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면, 고민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메쉬에 의해서 유동 패턴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좀 방지하려면 제품을 가능하면 이제 좀 대칭으로 만들거나, 멀티 캐비티인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쓰셔서 동일한 메쉬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메쉬라고 해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양쪽이 동일하게 이렇게 충전이 돼야 되는데 한쪽이 빨리 되고 한쪽이 늦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경우가 3D일 때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몰드플로우에서는 이 어드밴스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플랜 컷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듀얼 도메인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D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듀얼 도메인에서 반 자르고 반을 3D로 만든 다음에 얘를 복사하고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커팅 플랜, 이 플랜 컷으로 커팅을 합니다. 게이트 위치가 정중앙이라고 보고 게이트의 노드를 기준점으로 하고 반 자르고 싶은 플랜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반이 잘려요. 이렇게 3D 듀얼 도메인 상태에서 이렇게 반을 자르고,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3D 메쉬로 바꿔요. 3D가 됐거든요. 3D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대칭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또 기준을 잡았던 점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결성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요거를 글로벌 머지로 붙입니다. 글로벌 머지로 붙이게 되면 이게 어차피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드 자리에 대칭된 노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지 톨러런스의 크기를 크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크게 주면 3D 메쉬, 내부 메쉬도 다 합쳐지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작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옵션들은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이거 붙어있지 않은 애들 메쉬 머지 하겠냐, 이것도 이제 해제를 해주시고 하셔야 붙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이면 딱 대칭되는 메쉬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신주한 끝나고 말씀해 주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동시에 충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티티 저장하기인데요. 요거 경우에는 이제 특정 노드 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노드를 레이어로 따로 빼놓거나 하시게 되면 괜찮은데, 레이어로 따로 빼놨을 때는 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핑 해가지고 요소를 보관하는 방법이고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노드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셀렉션 옵션 있죠. 메쉬 탭에 가시면 이 셀렉션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그룹핑 저장하기라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저장하고자 하는 이름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선택하실 때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 가지고 보시면 내가 만든 애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별도로 다시 선택하거나 드래그 할 필요 없이 아까 지정했던 그룹 애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듀얼 도메인에서 3D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3D에서 듀얼 도메인으로 다시 넘어오면 그룹핑이 풀립니다. 그것만 유념해 주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많은 노드들이 아니라 일부 노드만 이제 좀 이게 메쉬를 막 바꾸거나 리메쉬를 하거나 뭐 지우면 안 되겠지만 리메쉬를 하거나 하실 때 노드를 딱 그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싶다 하시면 인젝션 로케이션을 쓰세요. 인젝션 로케이션으로 박아 놓으면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해석을 하거나 해석 이후에는 좀 힘들겠죠. 인젝션 로케이션 하면 해석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작업 중에 아니면 해석 직전에 시작 누르기 직전에 폰을 다 풀고 하시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도 해당 노드 번호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기록만 해 놓으시면 결과를 보실 때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들을 여러 가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렉션 옵션 안에는 아까 전에 그 저장하는 것 말고도 요거 있죠. 사각형 안에 사각형들 들어가 있는 요 기능 중에 이렇게 많은 선택 옵션들이 있어요. 한 5개 정도 있는데 얘들을 사용하시면 좀 쉽게 제품의 메쉬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플래너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이앵글, 듀얼 도메인이나 미드 플레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면에 트라이앵글 하나 선택하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면에 있는 메쉬들을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riangle on Same Surface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좀 이 플래너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하면 해당 면이 아니라 그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면, 딱 직각으로 각이 져서 붙어 있는 거 말고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헤드 서페이스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노드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바꿨네요. 해당 노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노드 같은 경우 노드를 선택할 때는 얘가 아니라 얘를 해야 됩니다. 노드 세임 엣지 같은 엣지에 있는 노드들을 쭉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엣지 위에 있는 노드 하나 선택하고 해당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좀 더 좀 잘 쓰게 되면 이렇게 2개씩 선택을 하게 되면 방향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택한 노드에서부터 두 번째 선택한 방향으로 하면 이 뒤에는 선택이 안 되고 이 방향으로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노드들은 해당 방향으로 순서대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대로 선택된 노드들을 이제 뭐 저기 5페이지 결과에서 이제 패스 플롯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럴 때 순서대로 선택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점을 3개 선택하시게 되면 범위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선택한 노드에서부터 두 번째 선택한 노드 방향으로 세 번째 선택한 노드까지 이렇게 쓰시면 일부분만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순서대로 노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same surface는 내가 원하는 지점 한 면의 노드를 딱 선택하고 노드 선택한 다음에 이 same surface를 눌러주시면 그 면에 있는 노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요렇게 하시면 해당 면에 대해서 플랫니스 노드를 선택하실 때 그럴 때 요걸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트라 또 이 same surface라고 해서 3D에서도 해당 CAD 면을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3D에서도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요것만 레이어로 빼가지고 변형 결과를 따로 확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11개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죄송합니다. 13분 정도 지났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문의 주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다음번에는 가능하면 2탄 유저 팁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웨비나를 끝내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제가 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사례 뭐 이런 것들 저도 발표하고 싶은데 기업체분들께서 사례를 많이 안 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례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픈이 안 됩니다. 이 오픈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